한밤의 한양 궁궐에서 등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림자는 길어지고 피비린내는 기록보다 먼저 번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태조에서 선조까지 이어지는 조선 전기의 권력 연쇄 살육의 역사입니다. 끝까지 들으면 왜 어떤 왕은 왕좌에 앉아도 단 한밤도 안전하지 못했는지 알게 됩니다. 이런 어두운 역사 이야기가 좋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고려 말의 하늘은 늘 불안했습니다. 홍건적과 왜구가 바다와 땅을 헤집고 다녔고 동북면의 장수 이성계는 전장의 승리로 이름을 키웠습니다. 그가 군대를 이끌고 요동 정벌길에 올랐다가 의화도에서 칼끝을 돌린 순간 나라의 운명도 함께 뒤집혔습니다. 왕을 지키는 척하던 손이 왕을 밀어내는 손으로 변한 것입니다. 1392년 공양왕이 물러나고 새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태조는 곧바로 모든 것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바꾸면 민심이 흔들리고 피가 더 흐를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옛 제도를 잇겠다는 교서를 내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다가 마침내 국호를 조선으로 굳힙니다. 조용히 시작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이미 다음 칼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태조는 새 나라의 표대를 세우며 4대 외교와 농업 장려와 유교 중심의 질서를 내세웠습니다. 겉으로는 안정이었지만 궁 안에서는 후계 싸움이 피처럼 번졌습니다. 첫 부인에게서 난 아들들, 둘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들이 서로의 존재만으로 위협이 되었습니다. 태조가 늦은 나이에 왕이 되었기에 왕위는 더 빨리 누군가의 욕망을 깨웠습니다. 세자가 된 이는 어린 막내였습니다. 야심과 공이 컸던 이방원은 마음속에서 서늘한 계산을 키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나라를 세웠다는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은 곧 분노가 되었습니다. 정도전이 신권 중심의 나라를 꿈꾸며 왕권을 묶으려 할수록 이방원의 눈에는 그것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끈처럼 보였습니다. 1394년 한양이 수도가 되었고 경복궁이 세워졌습니다. 사대문이 서고 피막골 같은 골목까지 설계되며 백성의 숨통을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도시가 아름다워질수록 권력의 그림자도 더 짙어졌습니다. 정도전의 꿈은 시스템이었고 이방원의 꿈은 왕의 칼이었습니다. 같은 나라를 말했지만 서로 다른 심장을 가진 두 사람이 한 지붕 아래에서 숨을 골랐습니다. 명나라와의 외교에서 글 한 줄이 칼이 되었습니다. 표전 문제로 사신이 억류되고 정도전이 불려갈 뻔하자 분노는 더 거칠어졌습니다. 정도전은 요동을 꿈꾸며 군사를 모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이방원의 사병을 빼앗았습니다. 그 순간 이방원에게는 선택지가 하나로 줄어듭니다. 빼앗기느니 먼저 베어라. 왕자의 난은 그렇게 밤을 타고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왕자의 난은 번개처럼 터졌습니다. 정도전이 쓰러지고 어린 세자와 형제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태조는 가장 아낀 신하와 아들을 잃고 한양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방원은 곧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힘만으로는 왕이 될 수 없고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을 왕으로 세우고 조용히 실권을 움켜쥡니다. 정종은 겉으로 왕이었지만 속으로는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정사를 멀리하고 격구에 몰두하며 동생의 눈치를 봤습니다. 조정은 공신과 측근의 손에 흔들렸고 살인이 벌어져도 형식적인 처벌로 끝나곤 했습니다. 결국 두 번째 왕자의 난이 다시 피를 불렀고 이방원은 승리했습니다. 정종은 왕위를 내려놓는 길을 택했고 그 길의 끝에서 태종이 탄생합니다. 태종은 피로 왕좌에 올랐지만 피로만 나라를 지키려 하진 않았습니다. 그는 육조 직계제로 왕권을 단단히 붙잡고 사병을 혁파해 반란의 씨앗을 잘랐습니다. 외척도 칼날 아래로 끌어내렸고 말 많은 언관을 제도 속에 묶어 왕의 귀와 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든 질서는 따뜻한 다묘가 아니라 차가운 갑옷이었습니다. 다음 왕 세종은 이 갑옷 위에서 다른 방식으로 나라를 빛내려 하지만 그 빛에도 어둠은 따라붙습니다. 세종이 즉위했을 때 조정은 태종의 그림자가 아직도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태종은 물러난 뒤에도 상황의 이름으로 궁 안에서 숨 쉬었고 대신들은 그의 눈치를 보며 말을 골랐습니다.
세종은 칼이 아니라 제도로 나라를 움직이고 싶었지만 그 제도를 지키려면 먼저 피의 기억을 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조용히, 더 치밀하게 인재를 모으고 의논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다듬었습니다. 세종의 시대는 겉으로는 황금기였습니다. 농사법을 정리하고 추구기를 만들고 천문과 역법을 고쳤습니다. 한글을 만들기 전에도 그는 이미 말과 글이 백성을 살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궁안의 밤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왕의 선한 의지가 강할수록 주변의 욕망은 더 교묘해졌습니다. 학자들은 왕의 꿈을 응원했지만 어떤 이들은 그 꿈을 이용해 자기 가문을 세우려 했습니다. 세종은 집현전을 키워 젊은 학자들을 가까이 두었습니다. 낮에는 토론이 이어지고 밤에는 등불 아래에서 문장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늘 가까운 곳에서 새어나옵니다. 세종의 형제들과 외척들은 저마다 자신의 자리를 원했고 상황태종은 그 균형이 흔들릴 때마다 한마디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세종은 아버지의 강철 같은 통치를 존중하면서도 스스로의 길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한글이 만들어지던 시절 궁의 공기는 두 겹이었습니다. 한쪽은 백성을 위한 새로운 문자의 희망이었고 다른 한쪽은 대신들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글이 쉬워지면 지식이 퍼지고 지식이 퍼지면 통제의 선이 느슨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그 두려움을 알면서도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심은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왕권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왕이 백성을 직접 만지기 시작하면 중간에 서 있던 권력자들은 불안해집니다. 세종의 말년은 병으로 흐려졌습니다. 그는 침전에서 기침을 참으며 보고를 읽었고 손이 떨려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조정은 다음 왕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자가 될 문종은 학문과 예를 갖춘 인물이었지만 몸이 약했습니다. 나라의 미래가 약한 숨 위에 놓인 듯 보이자 어떤 이들은 벌써 다른 가능성을 계산했습니다. 왕이 선하면 후계 싸움이 잠잠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대였습니다. 선한 왕의 시대 뒤에는 항상 더 큰 욕망이 몰려옵니다. 문종은 결국 짧게 왕위를 지켰습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기운이 꺼져가는 몸으로 정사를 보며 어린 단종을 준비시켰습니다. 조정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어린 왕이 오면 누가 그 곁을 차지하느냐가 곧 나라를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대신들은 서로를 경계하며 말에 칼을 갈았고 왕실의 숙부들은 조용히 발걸음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단종이 즉위하던 날 궁안의 북소리는 장엄했지만 그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어린 왕의 눈은 반짝였으나 그 반짝임은 등불처럼 쉽게 꺼질 수 있었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이 중심이 되어 나라를 지키려 했지만 그들의 힘은 제도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반면 수양대군은 전장에서 다져진 사람의 결단력을 믿었습니다. 제도는 느리고 사람은 빠릅니다. 그 차이가 곧 비극의 문이 됩니다. 개유정난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칼은 크게 울리지 않았고 대신들의 목숨은 짧게 끊겼습니다. 김종서가 쓰러지고 조정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단종은 왕이었지만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른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인형이 되었고 궁안에서조차 그의 편을 말하는 사람은 줄어들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명분을 만들기 위해 한 걸음씩 밟았습니다. 먼저 반대 세력을 지우고 다음에는 왕의 권위를 빌려 자신을 정당화했습니다. 결국 수양대군은 세조가 되었습니다. 그는 왕권을 다시 강하게 세우고 군사와 행정제도를 정비했습니다. 겉으로는 안정과 효율이었지만 그 안정은 피의 기억 위에 세워진 돌담이었습니다. 단종은 왕위를 빼앗긴 채 어린 나이로 유배되어 눈이 닿지 않는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있는 척해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있는 척하는 마음속에는 늘 죄책감이 남습니다. 그 죄책감은 훗날 또 다른 정치를 낳습니다. 단종 복위를 꿈꾸던 움직임이 드러났을 때 세조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육신의 이름은 충절로 남았지만 그들이 남긴 것은 시와 비탄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권력은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왕위는 핏줄이 아니라 손에 쥔 칼과 명분의 조합으로 지켜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규칙은 다음 왕들로 이어지며 새로운 형태의 공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성종의 시대에는 칼이 아니라 말과 법이 사람을 죽이는 시대가 열립니다. 세조가 죽고 예종이 잠시 왕위에 올랐지만 조정은 아직 피냄새를 잊지 못했습니다. 예종의 병약함은 다시 권력의 균열을 만들었고 대신들은 다음 왕을 두고 조용히 줄을 섰습니다. 그러다 어린 성종이 즉위하면서 정치는 또 한 번 다른 얼굴을 쓰게 됩니다. 칼로 밀어붙이는 시대에서 규칙으로 사람을 묶는 시대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성종의 즉위는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어린 왕은 대신들의 도움을 받아 정치를 배웠고 국가 체계는 더 정교해졌습니다. 경국대전이 완성되어 법과 절차가 나라의 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강해질수록 법을 쥔 손이 더 중요해집니다. 누가 법의 언어를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운명이 바뀌었고 그 해석의 힘은 곧 정파와 인맥의 힘이 되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사림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방에서 학문과 도덕을 쌓아 올라온 사람들로 자신들이야말로 조선을 바르게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훈구가 그들을 경계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이용했습니다. 성종은 균형을 위해 사림을 끌어들였고 조정은 겉으로는 더 깨끗해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깨끗함은 종종 칼보다 날카로운 공격을 숨깁니다. 도덕의 이름으로 사람을 치면 반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연산군이 세자였을 때부터 궁 안에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죽음은 비밀처럼 덮여 있었고 그 비밀은 어린 마음을 오래 갉아먹었습니다. 왕이 된 뒤 연산군은 잔혹해서가 아니라 불안해서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말을 믿지 못했고 기록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지우려 했고 기록을 지우려면 기록하는 사람부터 꺾어야 했습니다. 이때 조선의 공포는 칼이 아니라 붓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무오사화는 말의 덫이었습니다. 한 문장 한 구절이 죄가 되고 과거의 글이 현재의 목을 조였습니다. 사림은 피를 흘렸고 조정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조용함은 충성의 증거가 아니라 공포의 결과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집을 방문해도 문턱에서 말을 멈추었습니다. 벽에도 귀가 있다고 믿었고 술자리에서도 웃음이 줄었습니다. 왕은 웃음을 잃은 궁을 보며 더 의심했습니다. 갑자사화는 더 깊었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분노를 정치로 바꾸었고 그 분노는 피의 복수로 터졌습니다. 관련된 사람은 물론 그와 이어진 사람까지 끌려갔습니다. 가족이 죄가 되고 친척이 족쇄가 되었습니다. 궁의 복도에는 발자국 소리가 밤마다 길게 울렸고 불려간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밤을 겪은 사람들은 이후에도 촛불이 흔들리면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결국 반정을 불렀습니다. 중종반정은 칼로 시작했지만 끝은 제도와 기록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왕을 바꾼 뒤 조정은 다시 도덕과 법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왕을 바꾸는 경험은 나라의 기억에 또 다른 규칙을 남깁니다. 왕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언제든 교체될 수 있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대신들은 왕 앞에서도 마음속으로 계산을 멈추지 않습니다. 중종의 시대의 조정은 겉으로 안정되었지만 속에서는 정파가 자라났습니다. 사림은 더 강해졌고 훈구는 자리를 지키려 애썼습니다. 조광조 같은 인물은 이상을 현실로 만들려 했지만 이상은 너무 빠르고 권력은 너무 무겁습니다. 개혁은 사람들의 이익을 건드렸고 결국 기묘사화로 꺾였습니다. 조광조가 사라진 뒤 사람들은 또 하나를 배웠습니다. 바른 말은 칭찬이 아니라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명종과 문정왕후의 시대로 가면 권력은 다시 궁 안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외척과 대비의 힘이 커지면 대신들의 말은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누구의 편을 드느냐가 아니라 누가 살아남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이때 조선은 겉으로는 유교 국가였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욕망이 제도를 타고 흐르는 구조였습니다. 그 흐름을 잘 읽는 사람이 실세가 됩니다. 선조가 즉위하면서 사림은 전국의 중심이 됩니다. 하지만 사림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고 갈라진 마음은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찢어집니다. 같은 도덕의 말을 쓰지만 서로를 향한 칼끝은 더 날카로웠습니다. 이 분열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전쟁을 부르는 균열이었습니다.
나라가 외부의 위협을 맞을 때 내부가 하나로 뭉치지 못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신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전쟁은 병사와 무기만으로 치르지 않습니다. 전쟁은 행정과 의사결정의 속도로도 치릅니다. 선조는 도망쳤고 조정은 흔들렸고 누가 책임을 지느냐를 두고 싸우는 사이 백성의 집이 먼저 불탔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가 비어있을 때 공포는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을요. 전쟁 속에서 비변사는 괴물처럼 커졌습니다. 원래는 변방의 일을 논하던 기구였지만 이제는 나라의 모든 문제를 빨아들이는 중심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빠른 결정을 내릴 곳이 필요했고 비변사는 그 필요를 핑계로 권력을 움켜쥐었습니다. 위정부의 절차는 느리다고 비웃음이 되었고 영의정이 말은 도장 찍는 형식으로 밀려났습니다. 이때 영의정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나라의 최고 대신이지만 전쟁의 긴박함 앞에서 늘 한 박자 늦었습니다. 비변사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이미 굳어져 있었고 영의정은 그 결정을 외교적으로 포장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칼을 든 손은 따로 있고 책임을 쓰는 얼굴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대개 영의정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비변사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사라지면 권력이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고 믿지만 실제로 권력은 한번 맛본 자리에서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비변사는 전쟁의 공포를 기억으로 삼아 계속 존재 이유를 만들었고 대신들은 그 테이블에 앉기 위해 서로를 밀어냈습니다. 조선의 정치 중심은 점점 더 비공식적이고 폐쇄적인 공간으로 옮겨갔습니다. 광해군의 시대는 그 폐쇄성이 폭발한 시기였습니다. 그는 전쟁 이후의 폐허를 수습하려 했고 외교적으로도 현실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늘 욕을 먹습니다. 정파는 그를 이용해 상대를 공격했고 왕의 선택은 도덕의 언어로 재단되었습니다. 결국 인조반정이 일어나면서 또다시 왕이 갈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정은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왕보다 더 오래가는 것은 정파의 기억이라는 것을요. 인조가 왕이 된 뒤 조선은 또 다른 위기를 맞습니다. 병자호란은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구조의 취약함을 드러냈습니다. 외교의 균형을 잃고 내부의 단결도 약해졌습니다. 성문이 닫히고 궁이 떨릴 때 대신들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고 책임을 서로에게 미뤘습니다. 그 순간 영의정의 자리가 가장 높다는 사실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호란 이후 조선은 더 보수적으로 굳어졌습니다. 굴욕의 기억은 사람을 바꾸는데 조선은 그 기억을 변화로 쓰기보다 규율로 바꿨습니다. 규율은 겉을 단단하게 하지만 속을 숨 막히게 만듭니다. 대신들은 실수하지 않기 위해 말을 줄였고 혁신은 위험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라의 움직임은 느려지고 대신 권력은 더 은밀한 곳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숙종의 시대에 들어서면 정치의 기술이 극단으로 갑니다. 환국이 반복되며 한쪽이 몰락하면 다른 쪽이 올라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원칙보다 생존을 배웁니다.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죄인이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상관이 됩니다. 이런 불안정 속에서 영의정은 최고 대신이지만 최고 표적이기도 했습니다. 높은 자리는 빛이 강하고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진해집니다. 영조와 정조는 그 그림자를 줄이려 했습니다. 탕평은 이름 그대로 편을 가르지 말자는 선언이었지만 실제로는 편을 없애기보다 편을 관리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왕은 인재를 골라 쓰고자 했고 그 과정에서 신하의 권력을 조절하려 했습니다. 영의정은 다시 중요한 자리처럼 보였지만 그 중요함은 왕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살아있었습니다. 허락이 거두어지면 다시 형식이 됩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영의정은 정말 왕 다음의 권력일까요? 조선의 역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그렇고 때로는 아닙니다. 법과 절차가 살아있을 때 영의정은 국가의 뼈대를 움직입니다. 하지만 전쟁과 공포와 긴급이 등장하면 권력은 더 빠른 손을 찾아갑니다. 그 손이 비변사일 수도 있고 승정원일 수도 있고 왕에 가까운 측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장 높은 자리는
가장 무력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의 비밀은 궁 안의 회의실에서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진짜 공포는 때로 가장 낮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기록이 닿지 않는 곳, 땀과 냄새와 어둠이 고인 곳에서요. 지금부터는 한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왕이 잠든 새벽, 궁궐의 한쪽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남자가 밧줄을 잡고 땅속으로 내려갑니다. 그가 내려가는 곳은 감옥도 지하 창고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입 밖으로 말하지 않는 구덩이입니다. 궁궐은 작은 도시였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음식이 들어오고 쓰레기가 나오고 병이 돌고 배설물이 쌓입니다. 하지만 왕의 도시에서는 그 흔적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게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그 사라짐을 담당했습니다. 그들은 이름이 남지 않았고 얼굴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업의 냄새만이 남았습니다. 남자는 어둠 속에서 숨을 고릅니다. 위에서는 관리가 등불을 들고 재촉합니다. 빨리 끝내라. 왕이 곧 깨어난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할수록 입안의 냄새가 차기 때문입니다. 그는 삽과 갈퀴 같은 도구를 들고 바닥을 긁어냅니다. 젖은 흙과 오래된 찌꺼기가 섞여 끈적하게 달라붙습니다. 순간 그가 손을 멈추는 이유는 역겨움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이곳은 단지 더러운 곳이 아니라 궁의 비밀이 가라앉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버려진 음식 찌꺼기와 함께 찢어진 종이가 떠오릅니다. 그 종이에는 글자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읽지 않습니다. 읽는 순간 눈이 증인이 됩니다. 증인이 되는 순간 목숨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그는 종이를 젖은 흙 속에 다시 눌러 묻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남기 위해서요. 궁은 그런 사람들 위해 세워진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이 일을 맡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층민이었습니다. 궁 밖에서는 이름 없는 잡력이었고 궁 안에서는 더더욱 그림자였습니다. 그들은 물을 길고 불을 피우고 길을 쓸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치웠습니다.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는 일. 그런데 만약 그들이 하루만 일을 멈추면 궁은 멈춥니다. 냄새가 먼저 왕을 공격하고 병이 다음으로 백성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궁은 그들을 필요로 했지만 동시에 그들을 가까이 두기 싫어했습니다. 어느 날 남자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구덩이 깊은 곳에서 울림이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쥐나 물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일정한 리듬을 가졌고 마치 누군가가 손으로 벽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등불을 가까이 가져갔고 그때 흙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물건을 보았습니다. 금속의 반짝임이었습니다. 그 물건은 작고 얇았습니다. 겉에는 꽃무늬 같은 장식이 있었고 안쪽에는 검게 그을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은 궁 안에 누군가가 급히 숨긴 물건이라는 것을요. 왜 이런 곳에 이런 것이 떨어졌을까요? 그는 손을 떨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위에서 관리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남자는 몸을 낮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관리가 내려다보며 말합니다. 거기서 뭘 꾸물대느냐.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더 빠르게 긁어냅니다. 관리의 눈빛은 더러움을 향한 혐오가 아니라 의심을 향한 날카로움이었습니다. 궁의 어둠은 항상 감시와 함께 움직입니다. 남자는 그 눈빛을 피하며 생각합니다. 여기서 본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믿어야 산다. 작업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은 아직 회색이었습니다. 궁의 지붕은 새벽 안개에 젖어 있었고 멀리서 닭 울음이 들렸습니다. 남자는 세수를 하려 했지만 손에서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 금속을 만지며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걸 팔면 쌀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이걸 팔면 누군가가 나를 찾을 수도 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조선의 권력은 문서와 도장만이 아니라 이런 작은 물건 하나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남자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궁의 뒷길을 더 잘 보게 되었고 사람들의 말끝을 더 잘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궁녀가 울면서 지나갔는지, 어떤 내시가 새벽에 급히 움직였는지, 어떤 관리가 평소보다 더 긴장했는지 그런 조각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원래 알면 안 되는 것을 알기 시작했고 그 알게 됨은 점점 더 위험한 돈이 되었습니다. 남자는 결국 선택합니다. 팔지 않습니다. 대신 숨깁니다. 지붕이 낮은 초가집 마루 밑 흙을 파고 작은 헝겊에 싸서 묻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그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문 밖에서 숨을 고르는 소리만 나도 심장이 먼저 뛰었습니다. 궁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궁 밖에서도 궁의 그림자에 살게 됩니다. 며칠 뒤 궁 안에서 소문이 돕니다. 누군가 밤중에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것은 물건이지만 잃어버린 사람은 목숨이었습니다. 그 소문은 금세 다른 소문과 붙습니다. 어느 정각의 궁녀가 갑자기 사라졌다. 누군가가 새벽에 몰래 끌려갔다. 남자는 알았습니다. 궁에서 사라지는 것은 늘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가 하는 일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긁어내고, 퍼내고, 나르고, 씻어내는 일. 그런데 이제 그는 바닥에 떨어진 작은 흔적들도 보게 됩니다. 붉은 실 한 올, 끊어진 머리핀, 나무 조각 같은 것들. 누군가가 급히 달아나며 흘린 것들입니다. 이런 조각들은 말보다 솔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것은 늘 위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남자는 우연히 관리 둘의 대화를 듣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어가 날카로웠습니다. 누구 편이냐, 누가 먼저 잡느냐, 누가 먼저 밀어내느냐. 남자는 그 말들이 칼을 꺼내지 않아도 칼처럼 사람을 베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에서 싸움은 전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궁 안에서는 말이 먼저 목을 조릅니다. 그때 남자는 떠올립니다. 태조 때부터 이 나라는 명분을 먹고 자랐습니다. 왕이 될 사람은 힘보다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만드는 사람들은 늘 어둠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어떤 날은 종이 한 장으로, 어떤 날은 소문 한 줄로, 어떤 날은 누군가의 피로 이유를 만들었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지금 그 이유의 가장 밑바닥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남자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궁 안에는 겉으로는 법이 있지만 실제로는 줄이 있었습니다. 줄은 친척으로 시작해 스승으로 이어지고 술자리로 굳어집니다. 그리고 그 줄 끝에서 떨어지는 것은 은이 아니라 사람의 운명이었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가진 작은 금속 조각이 그 줄의 매듭 하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밤 한 낯선 남자가 남자의 집 근처에 나타납니다. 옷은 소박하지만 손이 깨끗했습니다. 눈은 피곤했지만 시선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궁에서 일한다 들었다. 네가 본 것이 있느냐? 남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물을 내밉니다. 낯선 남자는 물을 마시며 조용히 말합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다만 자리를 바꿔 앉는 사람만 바뀐다. 남자는 그 말에 오싹합니다. 왕이 바뀌어도 무서움이 남는 이유를 그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누가 왕이 되느냐보다 누가 기록을 쥐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쥔 자는 죄를 만들고 죄를 가진 자는 늘 복종합니다. 그 낯선 남자는 웃지도 않고 위협도 하지 않고 떠납니다. 그런데 떠나는 뒷모습이 더 무섭습니다. 다음 날 궁 안에서 또 다른 소문이 퍼집니다. 어느 대신의 집에 밤중에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누군가가 철 같은 무기로 쓰러졌다. 하룻밤 사이에 판이 뒤집혔다. 남자는 그 소문을 들으며 숨이 막힙니다. 그는 역사를 멀리서 듣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역사와 같은 공기를 마시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자는 결심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죽지 않겠다. 아무것도 듣지 않겠다. 하지만 궁은 그런 결심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궁은 사람을 일로 묶고 일로 입을 막고 입을 막은 사람에게 다시 비밀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비밀을 받은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값을 치릅니다. 남자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치를 값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지만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새벽 남자는 다시 구덩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위에서는 횃불이 흔들리고 아래에서는 냄새가 숨을 잡아당깁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바닥이 이상하게 단단했습니다. 누군가가 흙을 새로 덮어놓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손을 멈춥니다. 이곳은 원래 모든 것이 내려앉는 자리인데 오늘은 누군가가 무언가를 숨기려 한 자리였습니다.
위에서 관리가 재촉합니다. 빨리 끝내라. 해가 뜬다. 남자는 마지못해 흙을 파기 시작합니다. 삽끝이 돌 같은 것에 닿습니다. 돌이 아닙니다. 나무 상자였습니다. 상자 옆에는 끈이 끊어진 듯한 천조각이 붙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 순간 깨닫습니다. 궁의 비밀은 종이에만 적히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도 묻힌다는 것을요. 그는 상자를 열지 않습니다. 열면 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대신 상자를 다시 덮고 흙을 더 두껍게 올립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더 조용히, 더 빠르게 일을 끝냅니다. 올라오는 계단에서 무릎이 떨리지만 그는 표정을 숨깁니다. 궁에서 살아남는 기술은 힘이 아니라 얼굴입니다. 며칠 뒤 궁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사람들의 걸음이 빨라지고 말이 짧아집니다. 정각마다 문이 자주 닫히고 밤 경계가 2배로 늘어납니다. 남자는 새벽마다 누군가가 끌려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끌려가는 사람은 비명을 내지 못하고 남은 사람은 눈을 감습니다. 이 나라의 공포는 소리 없는 방식으로 퍼집니다. 어느 날 남자는 우연히 젊은 내시 하나를 만납니다. 내시는 남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못 봤지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시는 안도한 얼굴로 속삭입니다. 요즘은 눈이 많은 시대입니다. 눈이 많아지면 입이 많아지고 입이 많아지면 목이 많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시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뒤로 물러나며 사라집니다. 남자는 집으로 돌아와 마루 밑에 묻어둔 작은 금속 조각을 꺼냅니다. 손바닥 위에서 차가운 빛이 납니다. 그는 갑자기 생각합니다. 이 조각이 돈이라면 집을 옮겨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각이 죄라면 어디로 가도 따라옵니다. 남자는 결국 다시 묻습니다. 돈도 죄도 아닌 척하는 것이 지금의 최선이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자 궁 안에서는 새로운 얼굴이 힘을 잡습니다. 예전에는 책으로 사람을 눌렀다면 이제는 칼로 빠르게 정리합니다. 남자는 그 차이가 더 무섭습니다. 책은 시간을 끌지만 칼은 시간을 자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아남은 사람이 내일도 살아남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 남자는 구덩이 아래에서 그 상자를 다시 마주합니다. 빗물이 스며들며 흙이 내려앉아 상자 모서리가 드러난 것입니다. 남자는 숨을 삼키고 조심히 흙을 다시 덮습니다. 그때 위에서 누군가가 내려오라고 부릅니다. 목소리는 낯설고 차갑습니다. 남자는 손을 씻을 틈도 없이 올라갑니다. 위에는 낯선 관리가 서 있습니다. 그는 남자의 손을 오래 바라봅니다. 손톱 밑에 흙, 작은 상처, 물집까지 익듯이 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오래 일했지. 오래 일한 사람은 많이 봤을 것이다. 남자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오늘은 대답을 해도 죽고 대답을 안 해도 죽는 날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남자는 단 하나만 말합니다. 저는 일만 봤습니다. 다른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관리의 눈이 잠시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이 자비인지 계산인지 남자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날 밤 남자는 살아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궁의 가장 더러운 곳을 치우던 손이 이제는 나라의 가장 더러운 진실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면 알게 되었을 겁니다. 조선의 공포는 칼보다 깊은 곳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이런 역사 속 어두운 이야기들이 계속 궁금하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